반갑습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문현석 교우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스님은 독경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장례의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5개 국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로봇 목사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느덧 과학 문명이 종교의 영역까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두고 있는 우리, 과연 이 시대에 종교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종교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오늘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직하고는 우희종입니다. 바른불교 제가 모임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또 현재 조계종단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좀 바른 종교 생활을 우리 사회에 다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주교의 조윤철 신부입니다. 저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 소속이고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부터 녹색연합 그 상임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청소년국에 근무하는 윤대기 교무라고 합니다. 청소년교와의 희망수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불교 청년의 담임 교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사제인 작혜호라고 합니다. 저는 4년 정도 전부터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길찾는 교회라는 곳을 담당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2년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도시민민 운동으로 시작한 성공회 안에 있는 그 나눔의 집 가운데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함께하는 용산 해방촌 나눔의 집 원장으로 발령받아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뭐 덤으로는 그냥 성공회 정의평화세자단에서 대외협력 담당 총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네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일상이나 주변에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그 오늘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앞에서 한참 제가 업무를 사실은 이제 그 모바일 메시지로 이제 업무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사실은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변화는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가 주로 사용되는 현실들을 보더라도 제가 처음 인터넷 이런 걸 경험했을 때로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기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PC통신 같은 걸 처음 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ADSL, 빠르다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초소속 인터넷 경험하고 제가 찾아보니까는 카카오톡이 2010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로부터 한 6, 7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대중화된 거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하나만 우리 일상에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한 번 변하면 굉장히 그 깊게 자리 잡는구나 뭐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경험적인 생각에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종교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만 하더라도 일부러 투지폰 사용하고 SNS 굳이 안 하고 막 이런 나름대로의 막 이런 지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제가 먼저 막 이런 얼리어답터로 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의 변화나 그 속성에 대한 이해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만나는 교도님들이나 신도님들에 대한 어떤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저는 주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청소년 훈련도 학생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 우리 이번에 훈련에 캠프회라고 말하면 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흔히 말하는 훈련에 대한 개요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줘야 되고 카카오톡 네. 메시지 보내줘야 되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해서 이런 내용들이나 정보들을 공유해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도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불교에서 이제 무시선이나 무처선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일상에서의 선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정리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종교가 보다 직관적으로 변하는 종교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선, 손에 잡히는 선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경험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하나요? 저는 두 가지 좀 이제 시작이니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는데 사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네. 언제부턴가 뭐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뭐 그러는 4차 산업혁명 자꾸 그러는데 아직은 저는 좀 실체가 모호하다. 대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제 뭐 AI 같은 거 많이 이제 연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뚜렷하지 않고 각자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그래서 근데 그 산업 기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함의도 있고 사회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뀐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네. 속도가 점점 빠르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터넷 같은 것이 분명히 우리 세상을 굉장히 변했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급속도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이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얼마나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 교수님 네.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저도 이게 실체가 없이 특히 네. 우리 사회에서 흥행하는 단어다라는 말을 좀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요즘 이런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오히려 저는 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뭐 세상 계속 바꿔요. 제가 뭐 지금 이제 60이니까 제가 자라던 환경하고 너무 많이 바뀌지만 네. 오히려 저한테 와닿는 거는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내지는 네. 어떤 본질적인 거는 전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좀 저한테는 네. 좀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그런 걸 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분께서 해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빨리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분명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 양쪽의 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다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안 네. 그런 것도 있지 싶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요새 우리나라 뭐 탈핵,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하고 이랬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좀 탈핵 운동을 천주교 내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 특히 뭐 엑스선 이런 것들 우리 의료기기에 이렇게 쓰는 것들 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래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핵발전 같은 건 사실 뭐 핵무기나 핵발전이 같은 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만들어는 냈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요즘 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놀라울 정도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거 보면 되게 습득하는 게, 경험하는 게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습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얼마든지 좋은 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아주 뭐 정말로 끔찍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좀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합니다. 네. 제가 생각에 당연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일단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 또 여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어떤 생존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던 시절, 이런 때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로워지고 또 나와 다른 어떤 이 생각이나 입장도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여유가 생겼다고는 할 수 있는 건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편리함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지불하는 어떤 욕망의 만족에 대해서 지불하는 어떤 이 화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것과 딱 이렇게 과학이 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사고 지향적인 어떤 지점에서 보면 정말 돈, 가치,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데 점점 우리가 의미를 두게 되면서 삶은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편리해졌지만 진정 편리해졌는가 보면은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또 우리들이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이런 자본주의와 만난 과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자신의 어떤 위치를 또 해주는 문화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게 무조건 다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과학은 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게 다 과학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학 위주의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과학적인 것 외에도 우리들의 삶을 정말 사람답게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잃어가는 것이 가장 진정한 부정적인 피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편리해졌지만 진정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가슴에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 특히나 두 분께서는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청소년들에게 미친 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먼저 예. 저는 아까 조현철 신부님처럼 환경 관계된 활동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런 끝없이 발전한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물질 개벽 시대 속에서 아까 신부님 말씀의 양면성의 문제, 그리고 이런 과학 발전이 결국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또 다른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성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까 저도 이 탈핵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탈핵 운동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어떤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256차의 어떤 탈핵운동, 그 탈핵 순례를 계속 했었고요. 또 작년까지 이제 100개의 햇빛교당 만들기 운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탈핵운동을 진행할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제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탈핵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대안이 뭐냐, 재생에너지의 길이 너무 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딱 현격하게 정말 눈에 들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런 양면성에 정말 확실한 대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탈핵운동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미 이제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55%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충당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계된 투자금들이 이제 이미 화석연료 부분을 능가하고 있는 부분이나 애플이나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말하는 100%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전략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플라스틱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교당에서 이제 플라스틱 없애기 유문협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생활의 편의성을 분명히 이렇게 딱 보장해줬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플라스틱의 어떤 매몰 비용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놀랐던 사실이 플라스틱이 14%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고,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뭐 69억 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69%이 정도밖에 사실 이게 매립이 안 돼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어떤 양면성의 이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세계 통계를 말씀하신 네.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를 보면 네. 우리 보통 이게 밖에 나서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먹는 약간 좀 딱딱한 플라스틱 컵. 네. 그게 한 해에 우리나라가 70억 개가 쓰여지고요. 아, 70억. 회수율이 재생률이 5%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훨씬 낮은 거죠. 그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저도 끔찍한 일이죠. 이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게 플라스틱을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네. 사실 보편적인 인식인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매립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게 오염에서 완벽하게 극복되고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북태평양에 5개의 쓰레기 섬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쓰레기 네.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앞에 분들이 약간 이제 그 과학의 양면적인 부분들 네. 하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라고 얘기되는 네. 뭐 그런 분들이죠. 일단은 그 과학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이냐, 그 도대체 그 발전이란 무엇이냐 이걸 또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오늘 거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그 구성되고 작동되는 건 아니다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더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해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진공 상태에서 과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 과거에 이제 우생학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그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 이제 저는 조금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제 그 성소수자 뭐 식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저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리적 사고방식 아까 이제 뭐 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사고방식인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서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나 어떤 관성 이런 것들에 도전해주고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합리적 사고방식이 어떤 그 사회구조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한 40년 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합리적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사실 작동을 했던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합리적 사고방식이 아닌 그 어떤 그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이나 관성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과학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과학,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다음에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발전에 있어서 어떤 차별 없는 평등한 세계와 사회라는 것들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종교나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폭주하지 않는 네. 네, 그렇게 뭐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 점에서 잠깐 저는 이제 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네. 이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사실 보다 명확한 건 이성적인 겁니다. 이 네. 데카르트식의 어떤 근대 이성에 근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으로 해서 이제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이건 병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과학이 오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성적 소수자 문제나 동성애는 뭐 로마 시대 때나 혹은 뭐 소크라테스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네.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실제로는 오히려 권장까지 하고 로마 군인들 간의 어떤 단단한 어떤 유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이제 이게 사람들의 시각이 변한 것인데 그것의 극복이 과학에 우리가 의존했어야만 됐을까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그 권위에 조금은 너무 의존해버린 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선택을 과학에 의존하게 만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좀 약간 얘기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인인가 뭐 유명한 책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근대인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근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최근에도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예,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네. 예, 장관 후보까지 올라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버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근대 이후를 산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과학이라는 것이 자기에 마땅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서로가 그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잡아주는 게 서로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활동하시는 분야가 다양하니만큼 과학의 문제도 이렇게 생명과 환경, 또 소수자, 청년의 문제까지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계속 급격하게 변화가 될 텐데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까운 미래의 삶도 또 급변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 인간의 가치, 이거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자 활발해지면 많은 일들을 로봇이 이제 대체하기 때문에 네. 인간이 할 일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더 바빠지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뭐 말 타고 뭐 이렇게 부산에 다녀온다. 네. 뭐 일주일 걸렸을 때, 네. 야, 자동차가 생기면 하루 만에 갔다 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널널해질까. 네. 하루 만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들여다본다면 사실 아까 이제 잘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학은 과학으로 이렇게 따로 독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와 항상 관계를 맺고 그 맥락 속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지식의 형성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 4차 산업 시대에 로봇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일을 기존의 일을 대체하겠지만 또 다시 인간은 많은 일을 더욱 바쁘게 만들어내고 그 이유는 이러한 과학 문명은 현 시점에서는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 사회 계층에 의해서 소유하는 게 다릅니다. 그랬을 적에 특정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확연히 나눠지게 돼요. 결국 저는 이 4차 산업식 사회가 된다 해도 그게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이런 신자유주의 속에서 이 4차 산업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바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로봇이 기존에 하던 일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 하는 일은 많이 바뀌겠지만요. 저도 바로 이어서 지금 자본주의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네.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다. 좀 네. 씁쓸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쓸모 있는 기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쓸모 없는 인간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별로 필요 없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인간의 가치를 그럼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가 뭐 만들어낸 아웃풋에 있는가, 네.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 그 자체에 있는가.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뭐 앞으로를 논하기 전에 이미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정말 네. 인간이면 모두 다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네.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능력이 많은 사람, 그 능력이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우리 인간의 가치가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것에, 예를 들면 자본주의 같은 것이죠. 네. 거기 굉장히 밀려버렸다라는 저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정말로 그 많이 소유한 사람, 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가 높은 것이고, 네. 이제 그 다른 종류의 또 부류의 인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하게 되겠죠. 점점 쓸모없이 돼가고 이제 불임을 받게 되는 사람들, 거의 인간의 가치를 뭐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래서 반성은 저는 지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에 조주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치적 고에 가깝다고 지금 사실 좀 다가오고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있는 홍성욱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뭐
한국 자본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개원예술대 그 서동진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만 이야기 뭐 인터뷰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실체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체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체감한다고 느꼈던 네. 정보통신 기술은 급격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사실은 과학기술의 밑에 하나의 분야거든요. 근데 그 분야가 마치 전체 과학기술에 큰 영향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조심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가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 자본의 능력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사회에서 이제 언저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라는 것들은 도구를 획득하게 만들고 그 도구들을 네.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제 앱 등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지는데 이제 맥북이나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월한 인간이 돼버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조종자의 역할로서 종교개혁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좀 분명하게 있다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탁기나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리셋시켰던 것처럼 네.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일로서 평가받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도 평가받을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욕망의 자본주의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청년들끼리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긴 합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는 인간의 가치를 정말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직접 만나는 청소년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2000년대 이후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시대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들 대한 특징적인 어떤 세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그 삶을 천착해 들어갈까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다 더 현실지향적인 것 같고 보다 더 가치지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이루고자 노력하는 특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기성세대보다 과감하게 좀 도전하고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들이 요즘은 워낙 과잉 소비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뭐랄까 쉽게 질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뭐랄까 이제 뭐 삶을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말 이런 마음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나 이런 쪽으로 정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떤 시대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로봇 중에서도 그 감정을 케어하는 로봇이 전 있다고 그래서 네. 특히 로봇 중에서도 그 로봇이 굉장히 궁금하고 계속해서 좀 같이 좀 벗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분의 공통적인 말씀 중에 와닿은 부분이 역시나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시대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은 우문현답이 될 것 같지만 그럼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종교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필요하다. 네. 뭐 글쎄, 종교를 뭘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4차 혁명 시대에 종교는 필요할까? 종교라는 게 뭐 좀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뭐 공통적인 하나는 이제 우리 그 한자로 보면 이 마루종자에 그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요. 네. 큰 가르침, 으뜸가는 가르침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근본적인 가치를 제시해 준다, 길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5차, 6차래도 그렇죠. 이제 종교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5차 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종교의 역할을 이것이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기능은 필요하다. 종교적인 역할은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은 드는데요. 네. 네, 저도 이게 종교는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 것이 어떤 과학기술 문명의 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지금의 근대라고 말하는 과학혁명이란 건 최소한 중세 때 어떤 신내 영역, 종교가 다루던 어떤 초월적 영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간의 보편적 이성을 선언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이 완전 이성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삶이란 건 이성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감성, 네. 또 우리들의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이 제한된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체계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이렇게 제한된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성과 감성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라면 최소한 초월적 영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이성과 감성 영역 외에도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조그마한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과학시대에 뭐 종교와 과학계 뭐 갈등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AI뿐만 아니라 뭐 슈퍼인텔리전스라고 해서 SI가 나와도 여전히 그것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성적 산물이고 또 거기에 설령 감정이 간다 하도 여전히 초월적인 영역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히려 그 중세에 반해서 나름대로 이성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이것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생태계 파괴와 계층 간의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그 지점은 계속 남아있다면 저는 진짜 이게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5차, 6차 가도 이제는 오히려 이 근대 사회에서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서 잊어왔던 것, 잃어버려 왔던 것, 그것 중에 하나인 초월적인 이 가치, 우리들의 초월적 영역에서의 진정한 합리성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오히려 종교가 던져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성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특히나 청소년들은 더욱더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필요 없어지는 종교가 생길 것 같아요. 종교 중에 일부가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특히 어떤 교단 내부적인 어떤 부작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종교 안에서의 조직 문화, 뭐 재가 출가의 문제, 뭐 남녀차별의 문제, 종교에 있어서의 권위 문제, 그리고 뭐 신비성, 뭐 설교 중심적인 어떤 법회 문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라지고 정말 종교에 있어서 실용성과 본질만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냐? 또는 종교에서 권하는 활동들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구현해주고 있냐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이 계속 종교에서는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문명이나 아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호기심적인 질문들을 반복하는 거 이전에 종교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종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종교적인 대체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역할들에 좀 천착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까 교무님이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명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종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없어지는 종교가 있다라는 표현을 제 식으로 좀 바꾸면 그 현재 있는 종교의 영역 중에서 변화되거나 또는 이렇게 없어져야 될 뭐 그런 종교의 영역들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받고 싶어요. 뭐 지금도 사실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요즘에 이제 뭐 성공회를 비롯해서 뭐 개신교회들 다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도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무엇인데? 라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데 또는 왜 있었던 건데?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 뭐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해야만 되는 것들을 질문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성찬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성찬 예배를 쭉 드리다가 중간에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그 독점하지 않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는 이제 문답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냥 갈무리만 간단하게 던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종교의 다른 면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과거의 형태의 종교는 분명히 사라지거나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를 종교의 다른 형태나 다른 이야기들이 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고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뭐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미드나 영드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요즘에 휴먼스라는 영드가 있어요. 네. 영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휴먼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인조인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공지능과 담당 이제 인조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시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기계를 판단할 때 어떤 신체를 갖고 있느냐라는 오감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의 오감을 주는 기계는 인간처럼 대해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월할지라도 인간의 신체와 다른 형태로 다가오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그 어디쯤에서 사실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 전적으로 이 기존의 종교가 변화된 수준이 없다는 거 진짜 공감하면서 거기서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거는 역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이나 혹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될 때 이 방금 이제 그 인간의 어떤 판단, 뭐 기계를 떠나서 오감이라고 그랬지만 네. 사실 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돼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과 뭐 대등하게 뭐 교류하고 혹은 뭐 그중에 일부는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그때 동물의 지위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최소한 어떤 희노애락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 이제 기계를 단순히 우리처럼 그런 걸 느끼는 거면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다양한 우리 어떤 생태계 내 어떤 위계나 어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점도 사실 저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꼭 종교하고 동의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 차원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신학에서 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무한에 대한 의식, 뭐 절대에 대한 의식, 뭐 이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면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우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뭐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저는 그 과학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종의 과학이 아니고 이제 과학주의, 사이언스가 네. 아니고 사이언티즘이라고 네. 도구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이 어쨌든 이런 이성으로 포섭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과연 그 인정하지 않을 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는 있다고 믿는 편인데요. 네. 있다고 하면 그 있는 부분을 이제 뭘로 채우겠어요? 과학이나 이런 전혀 다른 종류의 것으로만 이 다른 차원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당연히 안 채워지죠. 근데 이제 더 부족한 줄 알고 계속 그걸로만 이제 하는 거죠. 네. 끝없는 갈증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니면 종교적 차원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글을 못 읽는 이제 그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고 글을 읽는 그보다 조금 젊은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분들이 하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소통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가지고 와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제가 너무 줄여서 얘기했나요? 영드미드인데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를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소통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저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화관 뭐 이런 거 되게 익숙한데 요즘 세대들은 또 넷플릭스라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또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대와 소통되는 가치나 이야기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세대가 경험하는 것들은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자본이라는 거는 참 똑똑해서 그 사이를 잘 삐집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다른 형태의 뭐 돈을 창출해야 되고 화폐를 갖다 얻어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작동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뭐 최근에 뭐 나온 책 중에도 뭐 아날로그적 감성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하는 속에서도 사람들이 놓칠 수 없고 뭐 아까 신민도 말씀하신 것처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종교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사람들하고 새롭게 소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마무리해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공동체 활동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러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게 성평등이나 이런 성평등 감수성 때문에 터치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전제 속에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람들의 손에 맥을 느끼거나 온기를 느끼고 조용한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 접촉과 사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온기,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를 억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로 어떻게 재해석해서 재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종교가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꼭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가 변해야 된다. 지금 같은 껍데기를 좀 벗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조사가 있었는데요.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 명상이나 힐링 산업은 오히려 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종교에서 변화해야 될 지점, 방금 본질은 지켜야 하지만 종교의 모습은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변화해야 될 지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인구가 많아진다. 근데 사실은 그거만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힐링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자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제 보통 그걸 갖다 이제 저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특히 뭐 제가 속해 있는 성공회 안에서는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교가 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케네스 리치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이제 사제이자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성은 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바깥에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한 힘처럼 존재해 왔다면 뭐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 신이 굉장히 그 신의 자리가 삭제된 거죠.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싸우면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작아지고 대신 되게 친밀해진 신으로 바뀌어 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되게 친밀해진 신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그 신이 어떻게 체험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힐링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힐링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거나 안에 되게 친밀해진 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다 신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 저는 그 신 체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얻는 것들은 관계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 관계와 변화가 더 이상 타인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유일하게 이제 내가 관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게 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힐링 산업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주류 종교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얹어가는 형태? 네. 이런 형태로 사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한 면이 있다면 또 한 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신은 관계와 변화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웃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케니스 히치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받거나 낯선 이웃의 얼굴과 삶,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신의 속삭임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이게 종교 인구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차원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고통받고 낯설게 여겨졌던 이웃의 얼굴과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떤 속삭임을 듣느냐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내 주변에서 신을 만나는 것. 네, 관계와 이웃 속에서 찾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사실 표현이 다르지만 같이 생각하는데요. 실제 명상 힐링 산업이란 게 뭘 의미할까 본다면 사실 그 사람들의 개인의 삶이거든요. 네. 삶의 문제에서 자신들의 어떤 변화, 내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는 것은 결국 기존 종교에서 그 지점을 놓쳤다는 거고 네. 또 그러면 기존의 종교가 뭘까? 사실 이거는 성직자들의 권위와도 이어지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 성직자라는 이 계층은 사실 대단했죠. 그 권위는 인정됐습니다. 네. 가장 그 권위의 밑바닥에는 소위 신의 말씀 혹은 그게 부처님 말씀이건 그러한 그 성직자에 내려오는 전문 지식을 독점했던 집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에게 펼쳐주는 중간자적인 권위 집단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지식은 그야말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너도 나도 인터넷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그 말로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는 건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말의 종교에서부터 삶에 입각한 실천의 종교로 변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종교는 그렇게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기존의 어떤 이 종교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독점하는 형태에서 권위를 찾았다면 이제는 다른 일반 신도에 비해서 성직자 혹은 이 기존의 종교가 권위를 가지려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기존의 종교는 이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지금처럼 성직자는 무조건 권위가 있고 이런, 혹은 설교나 설법을 잘하면 대단하고 이런 건 사실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이 기복이나 이런 형태의 출발점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이웃과 함께하는 이타적인 삶으로의 신앙의 성숙을 유도할 수 있는 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역시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까 그런 명상 힐링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부분,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까 저도 본질적인 것에 탐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 칼융이 했던 말 중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성과 종교성이 이렇게 승하지 않았던 애는 없었고, 다만 또 반대로 정말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시대성과 종교성을 정말로 충분히 만족시켜준 시대가 어느 있었냐라는 얘기가 생각이 돼서 그런 거에 좀 답이 될 것 같고요. 그 인공지능 시대가 사실 우리한테 좀 큰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게 기본적인 사유의 틀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반대로 우리가 수능의 대상이었던 어떤 시공간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의 어떤 큰 변화인 것 같은데, 원불교에서는 사실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어떤 개교 표효가 굉장히 큰 대명제이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시대적인 정신에 있어서 어떤 정신 개벽을 할 것이냐, 그리고는 구체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어떤 선형의 방법론을 고민하게 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과거에는 어떤 물질 문명이 개벽되니까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물질 개벽 안에 이미 극한 정신 개벽이 다 담겨 있잖아요. 정신 개벽 안에도 이미 제대로 된 물질 개벽도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구분해서 사고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본질적인 탐구는 정말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계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르셀 디생이 셈이라고 하는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그 변기 작품 혹시 다 보셨던 것처럼 변기를 띄워서 깨끗이 씻었는데 거기다가 그 카피에 써가지고 올려놓고 작품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준 그 셈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나온 개념이 앵프라멘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정말 예술의 가치와 일반적인 가치를 구분한다.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로봇은 판독하지 못하고 인간이나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런 가치들이 정말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본질에 따른 참고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 정말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종교성이나 고유성에 바탕한 내용들을 천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명상 힐링 산업이 이제 발전한다. 아까 그 자키오 신부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이 어떤 사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이제 어떤 단면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또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을 기존의 종교가 이제 뭐 놓쳤다라고 우리가 좀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명상 힐링, 우리 천주교에서는 상당히 전통이 있는 거죠. 명상 같으면 뭐 불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많이 해오는데요. 근데 이제 되게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제 이 일반적으로 명상 힐링 산업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우려되는 점, 걱정되는 점은 이런 데 심취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되게 이분들이 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접하게 되는 게 되게 뭐 불안하고 뭐 고독하고 외부 분리됐다는 생각들이니까 이제 그거 치유하러 가긴 가는데 어떤 마음의 평화를 찾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른다. 네.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피정을 하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독성 비슷하게 계속 비싸거든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자꾸 간다고요. 가서 하는데 뭐 하냐면 내면의 평화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종교가 이제 아까 그 부분을 놓쳤다 이런 건 반성은 하되 정말 올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올바로 자기 자신의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끌어줘야 된다. 그 얘기는 아까 영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영적인 것, 완벽한 영적인 그 존재가 이제 하느님이죠, 사실은. 하느님은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의 모범입니다. 관계의 모범. 삼위가 세 존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인간의 고독함 이런 것은 결코 혼자 내면에 파묻혀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약간 병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종교가 이 부분이 우리가 놓쳤고 사람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안으로 자꾸 들어갈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영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영성이고 또 생태적인 영성이어야 한다. 뭐 그런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종교가. 어쨌거나 종교의 본질을 찾는 것은 개인의 평화를 찾는 것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의 그런 소중한 종교적 가치를 이렇게 정말 책임지고 나가야 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방만히 하거나, 그것은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내가 믿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많은 이 공공재가 이제 투입이 되고 뭐 세금이 들어가는 집단인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체는 사실은 비정규 해고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제가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법률적으로 이제 거의 사단 법인인데 거기 이제 대표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정을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집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억울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네. 없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 박물관 정도 되면 좋겠다, 저희도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좀 그 열심히 좀 해야 되겠고.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게 행복이라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의 교존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행복한 정신개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인데, 이런 정말 탐구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정신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저는 청소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들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통받고 낯선 이웃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된다는 것에 네.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이기 때문에 제 삶의 현장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